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최종 합격하게 된 신채은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는 베리타스 커리큘럼을 한 2년간 쭉 따라왔고 총 2번 만에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하게 됐고 저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랑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2순환 시기와 3순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2순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모강 시즌이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양자를 어떻게 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 초시 때는 피셋이 많이 불안정해서 피셋을 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했고 대신 경제학이랑 국제법 수업은 실강으로만 참여를 했어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답이 맞으면 득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라서 수강을 했고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서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과목을 실강으로 참여를 했고 모의고사도 받고 다만 그냥 수업 시간에만 충실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 시간에는 오히려 피셋에 더 몰입을 했던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시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2차 합격을 조금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피셋과 2차 공부를 병행을 해서 세 과목을 모두 다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실강보다는 인강을 활용을 했고 초시 때와는 다르게 좀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합격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우리 베리타스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상대적 100분위에 치중을 해서 상위 30% 안에 목표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수업에 참여를 했고 실제로 국제정치 빼고는 거의 다 30%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목표 설정을 달리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피셋 안정권이다 라고 한다면 피셋에 좀 투자를 좀 덜 하는 대신에 2차를 좀 더 하고 피셋이 불안하다 싶으면 피셋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일단은 1차 합격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1차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봐야 내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당락이 잡히고 또 시험장 분위기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1차 합격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권화 작업 지금 하고 계시다면 2순환에서 서둘리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은 게 3순환 시간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정리한 거 외우고 계속 답안 쓰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서둘러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1차 시험 타임라인에 일단 내 생활 패턴을 조금씩 적응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막 시험 뭐 1주, 2주 전에 갑자기 몸을 맞춘다고 해서 이게 막 몸이 바로 적응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취침 시간, 기상 시간만이라도 맞춰서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3순환 시기는 어차피 닥치면 다들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진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고 또 그만큼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4개월이라는 2차 준비 시간이 진짜 길기 때문에 1차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만 좀 푹 쉬고 다시 컨디션 회복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범위가 방대한 만큼의 반복과 회독수를 높이는 데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과목 없이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3과목 못해도 최소한 2과목은 병행을 해서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서 스파르타반이 좋았던 게 3순환도 같이 병행하고 스파르타반도 병행을 하면서 하루에 2과목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강제적으로라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뭐 빡세게 공부를 하고 싶다 라시면 아마 스파르타반도 추천을 드립니다. 전 3순환 시기에 국제정치학 답안 특강도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각 과목에 대한 공부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단권화인데 이게 전날에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전날에 쭉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에 불안하지도 않고 일단 최소한의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단권화를 추천을 하지만 저는 사실 요약 정리를 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단권화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강사님의
요약서나 아니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서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독하고 암기를 하는데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권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게 상쇄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지 암기법인데 흔히들 많이 답안지를 많이 써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시간 맞춰서 막 형식에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은 그 이후엔 너무 힘들어서 막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마음 편안히 시간 제한 두지 말고 그냥 흰색 종이에다가 과목별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내가 아는 거를 다 쏟아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아 내가 생각보다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조금씩 이제 체화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라면은 현실주의, 뭐 자유주의, 신현실주의 이런 이론별로 가정, 독립, 종속 변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써보는 연습을 했고 외교사라면 뭐 1차 대전이다. 그러면 1차 대전의 전개 과정 그다음에 학파별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안 보고 쭉 써봤어요. 그리고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양법이다 라고 하면 영해, 이의지, 접속수역, 공해 같은 거를 쭉 섹션을 나눠서 아 여기에서 나오는 조문은 이거고 조문 내용은 이거고 판례는 이거고 이런 걸 안 보고 쭉 써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이해하지 않았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확인해요. 아 그럼 내가 이게 틀렸네? 그럼 다시 외워요. 또 다시 덮어보고 또 다시 써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사실 답안지를 안 써도 내가 충분히 많이 체화가 되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백지 암기법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놓치는 논점 없이 구석구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특히 토감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다 대비를 하려면 저는 놓치는 논점 없이 그다음 놓치는 과목 없이 모든 거를 다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반복 학습은 말씀해드린 것처럼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앞부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앞부분을 조금 공부했다면 한 3일 후에 다시 한번 펼쳐본다는 든지 이런 반복 학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점수가 63.66이었고 올해는 78.66으로 15점이나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답안 특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권화를 하지 않는다면 요약서를 기본으로 하시고 요약서만으로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답안 특강 답안지를 제 서브노트로 활용을 했어요. 뭐 답안 특강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2순환 듣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3순환도 수강하게 되면 답안지를 계속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내 서브노트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를 120% 활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쓴 답안지를 서브노트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다시 집에 와서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구성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모의고사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답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침에 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랑 세미나 형식으로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답안지를 돌려봤잖아요. 돌려받기 전에 일단은 다시 완성도 있는 답안을 구성해보자 라고 시간 제한 없이 쭉 한번 써봤어요. 써보고 이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A0나 A뿔의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돼야 내가 70점대 후반,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감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퀄리티의 수준이 되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답안을 구성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순환, 3순환도 사실 완성도 높은 답안 구성하기가 그 실전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미리 선생님이 다음에 무슨 시험을 볼지 주제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습 모의고사를 대비한다는 식으로 미리 약간 그 주제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사례를 써보겠다라는 식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번 써본 거는 또 기억에 잘 남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뭐 최고 답안도 당연히 올 거고 채점자들의 피드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보강을 해서 최대한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구성을 해서 이 답안지를 내 서브노트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진짜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방법은 저는 당연히 단행본을 다들 읽으시는 단행본들을 저도 읽었고 논문 같은 경우는 학원 논문집으로만 활용을 하고 따로 뭐 찾아보거나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논문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국제정치학 답안 작성 시에 좀 유의할 점은 이론의 과정,
독립변수, 종속변수, 부연 설명을 좀 깔끔하게 구성한다는 생각으로 이론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이론에 당연히 가정, 변수들, 부연 설명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또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물어본다고 그 내용의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론에 적용하는 문제가 소문항 2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항 2에서 적용될 만한 이론의 내용들을 1에서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이론 그 문제에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교사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게 외교사 때문이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 최근에 그 외교사 기출문제를 쭉 한번 보고 동양사의 비중이 좀 적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동양사를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공부한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세하게 많이 쓰고 와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교사는 진짜 하면 너무 좋은 게 쓰는 것도 너무 잘 쓰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론 문제에서 적절하게 사례로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외교사 사례는 다른 사례들보다 더 뭔가 인상이 깊게 좋게 남아요. 그래서 외교사는 진짜 최대한 많이 반복적으로 보고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대비는 신문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조금이라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최근 현안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희섭 선생님 오틀리 특강이 진짜 도움 많이 됐고 그거 말고 단행본으로는 국제정치 경제와 동아시아가 이론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사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답안 작성할 때 두 가지 연습하는 거 분석틀 정리 예를 들어서 네임론, 웨인론 국가 수준, 개인 수준, 체계 수준 아니면 정치, 경제, 안보, 인식적 측면에서 분석하겠다라는 분석틀이 딱딱 정해져야 글이 깔끔하게 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틀 좀 여러 가지 좀 정리해두고 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분석틀을 끌고 와서 시작해보는 연습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증 사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인덱스, GDP, 성장률 이런 거 다들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에비던스 갖추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고득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종훈 선생님 수업을 쭉 따라가다가 올해 삼수난만 정성주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종훈 선생님 수업 방법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자만해지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매너리즘을 방지하고자 저는 새로운 선생님의 스타일에 익숙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정성주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결론은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각자 듣고 계시는 선생님의 수업에 충실히 수강을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법 공부할 때 논란이 되는 게 교과서를 꼭 봐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수험국제법을 10번 이상 회독하는 대신에 교과서는 읽진 않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공부 방법도 막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요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요약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최대한 그 내용을 다 암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독수를 많이 높이면서 하면은 조금 더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 걸로 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은 어디까지 외우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이 세세하게 그냥 다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해양법이나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인권 A규약, B규약도 진짜 막 조항이 많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조금이라도 외워두면 진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남들보다 좀 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진짜 많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판례도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올해 산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판례를 사실관계로 해서 문제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두면은 문제 출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목차 연습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제정치도 그렇지만 어떤 답안지를 막 시간을 내서 작성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문제를 접해보고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야겠다
활용해야겠다라는 목차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 목차에는 내가 어떤 조문을 쓰고 어떤 판례를 써야겠다라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날 만큼 목차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이 연습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전에 가서 문제를 읽을 때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게 국제법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는 논점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내가 이 사실관계는 끌어다 써야겠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 별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좀 놓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제법도 너무 중요해요. 진짜 범위가 많은 건 너무 저도 해봐서 알지만 국제경제법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통론에서도 경제법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걸 특강을 좀 활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순환별로는 국제경제법 비중이 너무 작아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그 정성주 선생님 특강도 들었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짜 까먹겠다 싶을 때쯤에 다시 한번 펼쳐보고 중요 조문 좀 다시 반복해보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점수를 잘 받았는데 올해는 좀 문제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10점이나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제학 공부법은 뭐 다른 합격생들도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점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라. 그다음에 공식 유도와 같은 이런 원리는 이해를 해두고 공식 유도 같은 것도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백지 암기법에다가 이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야겠다 이걸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장 강조하고 싶고, 사실 문제가 시중에 진짜 많잖아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간 짝홀수 방식으로 이번엔 짝수만 풀어야겠다, 홀수 그 다음에 짝수 끝나면 홀수 풀어야지 라는 식으로 조금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 문제들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꾸르노 뭐 이런 모형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문제 한두 문제만 딱 골라서 이것만 풀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식으로 감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에서도 공식 유도하는 거 그거 있었던 문제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유도하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히 남고 한 번 검토하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오히려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 통합 논술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작년 점수가 평균 45였는데 올해 75로 거의 평균 30점이나 많이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작년에 통합 논술 점수가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를 진짜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했던 공부법이 세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차 떨어지고 나서도 그냥 항상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 이 국제정치학 개념과 어떤 국제법 논점과 경제학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고민을 했고, 제가 뒤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올해나 뭐 내년쯤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빠지는 논점 없이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약간 공부를 하면서 세 과목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스타트는 국제정치학 이슈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뭐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기 해양법에 작년에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국제정치학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국 선박을 납포하는 데 있어서 공약별로 이런 관할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뒀거든요. 기출은 먼저 풀어보셔야 되는 게, 삼순환 기간에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기출은 사실 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여유 있는 이순환 시기에라도 한 번씩 좀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다른 모의고사 이런 거는 삼순환 기간에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합 논술의 고득점 비결이라고 한다면 서론이랑 결론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먼저, 그 다음에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순서로 푸는 걸 추천드리는 게, 작년에 제가 경제학 점수가 낮았던 게 경제학 문제를 많이 못 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경제학 문제를 거의 다 풀어서 이렇게 득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경제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경제학 문제를 최대한 다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초안 작성 시간이 촉박한다면 국제정치 문제는 사실 우리 그냥 전공 과목 시험 보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론 쓸 때 국제정치학 문제는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좀 시간 부족한 거를 해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론의 경제학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경제학 시험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전 답안을 좀 오버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 경제학 답안지도 그렇고 최대한 모든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쓰고, 그리고 함의를 꼭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통합논술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통합해서 하나의 주제를 딱 현출해내는 게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이 문제가 주는 시사점이 뭐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통론의 국제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홀할 수 있는 주제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Q&A 시간 가지면서 이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